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소리 공은혜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게스트분 오셨잖아요. 네네, 너무 네. 멋있는 분 모셨어요. 네, 진짜 멋있는 분 오셨습니다. 리틀 프레스에서 제가 먼저 또 이렇게 건져오셨죠? 네. 게스트 건져. 태어났기 또. 건진당했군요. 안녕하세요. 네. 와, 한바라 출판사에서 온 이채환 작가. 저 물도깨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가로서 또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도깨비. 작가님이면 사진 작가님이세요? 아니면 글 작가님이세요? 사실 복합적인데요. 네. 제가 이전까지는 이제 뭐 기사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해서 이제 작가라고 통칭 작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활동가요? 네. 근데 활동가분들은 대체로 다 글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활동을 또 사상이 있어서. 알려야 되니까. 네.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쵸. 거의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언변도 조리 있으시고 맞아요. 되게 설득력도 있으시고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항상 감탄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앞에 계신 분이 방금 소개대로 언변도 그 해바라 출판사 서적이 딱 한 종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두꺼웠고 그 이제 뭐 해양 관련해서 해양 쓰레기에 관련한 책이었는데 그 책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번 바로 얼마 전에 사실 이번 올해 연초에 출간한 책 정말 한 종짜리 소중한 책인데요. 그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라는 책을 저희가 번역해서 출간을 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해양 쓰레기만을 위한 해양 쓰레기들의 이야기만을 하고자 만든 책이고 마이클 스타코위치라는 그 바다거북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사실 해양에서 바다거북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만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작심을 하셔서 전 세계의 해양을 돌아다니시면서 목도하신 쓰레기들을 기록하고 또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또 자연에는 어떤 식으로 놔돌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쓰레기를 목격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의 이야기들을 담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가 해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쓰레기들을 1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만을 접근하는 책이 거의 이렇게 대중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져온 책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다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책이 이제 좋은 책이 없을까 해서 번역을 시도하신 건가요? 네. 이제 그 책이 만들어진 또 저희 출판사가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비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시작은 사실 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역마살이 낀 사람이라서 좀 역마살이 조금 있어서 바다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바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예쁘게 가꿔진 아름다운 바다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가득하고 또 오염된 또 냄새가 나는 바다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바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죠. 그런 바다를 한번 보게 되면 어느 바다를 가도 그런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해수욕장 같이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닌 바다들은 굉장히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바다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려줄 어떤 도서, 대중들을 위한 정보, 매체가 마땅히 없다는 거를 기사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었어요. 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해외 논문들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그때 당시에 그 환경 문제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번역가인 이제 서서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비치 코머스 가이드 투 마린 데브리스라는 책, 그러니까 이 책의 원서죠. 네. 그 책의 폐허구 부분을 먼저 번역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의 나머지 부분도 번역해서
이런 책을 저희가 또 다른 출판사의 이렇게 긴 과정으로 어렵게 출판하기보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해발 출판사에 소속돼 있는 분은 모두 몇 분이세요? 그 저희 소설제 번역가랑 이제 저 네. 그럼 그러니까 두 딱 분은 명. 그러면 출판사를 같이 차리기 전에 같이 활동을 하셨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같이 이제 연이 닿게 된 거에 가깝죠. 그러면 작가님은 본래는 활동가이기도 분명히 하지만 그 기자였어요? 그러면? 저는 대학 언론 기자였습니다. 대학 언론에서 이제 그 진보 언론에서 기자자 편집자로서 이제 글을 썼었는데요. 네. 그때 남겨둔 글들이 이제 아직 온라인상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검색하시다가 네네 맞습니다. 인연이 되게 또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특별히 역마살이 있는데 바다만 돌아다니신 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산도 정말 초목이 우거진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자연 그대로 정말 생기 넘치게 다양한 생물들이 본래 있어야 할 모습대로 융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바다를 더 좋아했던 거죠. 특히나 저는 이제 갯바위의 웅덩이, 조수 웅덩이 같은데 생명이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를 보는 걸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한번 넋놓고 앉아서 한두 시간을 보는 게 되죠. 아무래도. 최한 작가님 되게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출판사에 대한 얘기도 해야겠지만 최한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도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다 사진을 찍은 걸 보고 맨 처음에 이제 한바라 출판사를 보게 됐는데 그 물결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네. 본래 이 물결을 항상 쳐다본 사람이어서 바다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물웅덩이를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넘게 보고 있다는 그거를 그런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는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저희처럼 정규 교육과정을 밟고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혹시 대안학교를 나왔느냐라는 네. 얘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네네. 대안학교를 나온 분들과 많이 만나면서 연을 이어가곤 하지만 저는 대안학교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는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서 아쉽게도. 정규 교육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참 학벌주의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반발할 때 약간 모순적인 사람이곤 하는데요. 저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바다를 접하셨어요? 시작은 아무래도 부모님이시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주 가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전국의 바다에 저희 자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리고 다니셨던 분이셨죠. 독특하다. 보통 해변 이제 익숙한 데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 지역에 바다를 갔다는 게 네. 되게 어린 시절에 되게 인상적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다를 일단은 아버지께서 낚시를 사실 좋아하셨어요.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바다에서 직접 배를 띄워서 이제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바다 낚시. 네 그런 걸 다니는데 이제 자녀 2명 중에 제가 제일 그 바다 활동에 적합했던 자식이었던 거죠. 따라다니셨구나. 그래서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막 뭐 2박 3일을 바다에 내리 있을 때도 저를 데려가곤 하거나 와, 이거 하드코어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정말 바다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바다를 접하거나 하는 방식이 되게 납작할지는 몰라도 뭐 그런 식으로 바다를 접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바다 관련된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나 도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양 생물들에 대한 도감을 진짜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갯벌 도감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생물들의 모습이랑 이름을 기억하고 또 이 생물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면서 아, 너희도 나랑 같구나. 너희도 여기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뭔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힘을 얻었달까? 내가 앞으로 이걸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대안학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지만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아빠 따라 낚시를 따라다니지만 어떤 그 바다를 느끼는 그 감수성 그런 것들이 좀 남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이제 그 뭐 흔하게 얘기하자면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유년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더해서 지식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막 흡입해가지고 자라나서 또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린 시절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교육적인 걸 추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어릴 때부터 취향이 엄청 확고했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취향이 이미 확고했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웅덩이 얘기하실 때 그래요. 달랐어요. 완전. 무슨 네. 굴락이 아니 무슨 거기에 이제 도시 도시 생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생물체 이름을 전 벌써 까먹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조수 웅덩이. 일단 그 단어 선택부터가 완전히 그쵸. 너무 남다른데 약간 이렇게 안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그냥 되게 익숙한 느낌? 쓰는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도감에 나오는 언어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습득을 하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되게 남다른 느낌이 드나 봐요. 뭔가. 그 바다를 보는 시선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냥 아까 그 웅덩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막 상상이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인 지금 장면으로 네, 머릿속에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누가 그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라보겠어요. 그쵸? 넷플릭스도 아니고. 그렇죠. 넷플릭스만큼이나 저는 재밌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까 태닝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참에 바다를 가보시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겠지 뭐. 그러면 또 이런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는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최소 한 번이 목표이긴 한데 와, 되게 자주 가시는구나. 한 번. 근데 사실 한 번 가게 되면은 쓰레기를 한 번 이상은 줍게 되는 거죠, 보통. 한 번이라 하면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뭐 2-3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서 길게는 3-4시간까지인데 그런 걸 보통 여러 차례 하고 원 없이 줍고 이제 못 주운 거는 슬픈 마음으로 두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다음 달에 다시 또 주우러 가고. 그럼 그날의 목적지를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지역의 바다를 모니터링할 겸 그곳의 생태를 확인하고 주로 발생하는 쓰레기 양상을 보러 갈 겸 주로 그런 식으로 목적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쓰레기도 줍기도 하지만 정보 수집을 해서 그거는 그럼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뭔가 목표를 가질 만한 단계는 아니겠지만 아마 좀 시민과학적으로 지금 이미 그런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단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의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면은 될 수 있도록 시민과학 데이터로서 보태고자 지금 아직 누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간절하죠. 근데 여기 인스타 보니까 그런 걸 비치 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산에 그 올라가면서 줍는 건 막 줍깅이랑 뭐 이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치 클린은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이거를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에게 뭔가 챙겨갈 장비나 이런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해양 쓰레기 이제 그러니까 해변 정화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단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계의 준비물이나 알아야 될 것들은 보통 이제 일단 주로 선택할 만한 장소는 해수욕장이겠죠.
왜냐면 해수욕장에도 모래 안에 폭죽 탄피나 담배꽁초, 또 담배갑, 맥주병, 맥주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줍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집게, 장갑, 그리고 또 담을 봉투 정도.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봉투를 그런 뭐라고 하죠? 포대자루? 네, 포대자루에 담아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달라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자체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장갑, 집게, 또 그냥 튼튼한 신발 정도? 아니면 물놀이 하실 거면 물놀이 하기 좋은 신발 정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죽고 가는 정도가 1단계의 준비물일 것 같고요. 2단계가 어느 정도 뭔가 해봤다 싶은 분들은 단체가 하는 해양 쓰레기 줍는 행사 같은 정기 정화활동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그때는 이제 튼튼한 신발, 장갑은 그때도 필수인데 장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튼튼한 장갑을 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도 집게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햇볕에 보통 그런 곳은 또 오래 또 좀 거칠게 일하다 보니까 뭐 좀 물이나 개인적으로 뭔가 안전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보다 더 험한 단계로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지가위 아니면 칼 그물 같은 거 자르고 네 그물을 잘라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캐야 돼요. 또 캐야 돼요. 네 캐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내내 씨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커다란 밧줄 가지고 네 그럴 때는 이제 마대자루가 필수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캐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아 이게 또 처리된 이게 또 얘기가 또 긴데 사실 그 아주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보통 해양 쓰레기 정말 전형적인 바닷물에 젖은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모아서 배출을 하게 돼요. 이제 지자체에서 수거를 하거나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이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쓰레기 처리의 과정이고요. 이후의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가 운반이 돼가지고 해양 쓰레기만 모이는 집화장에 이게 적치가 되곤 하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당장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나 체계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냥 민간에 보통 외주로 맡기거나 해서 탈염 과정, 그러니까 그 소금물을 씻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른 쓰레기들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금기가 있으면 뭔가 다른 쓰레기랑 다르게 처리해야 되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소금기가 있으면 뭔가 기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탈 때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좀 까다로운 특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통 쓰레기와는 다르게 또 그 해양 생물들이 많이 부착돼 있거나 묻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기존의 쓰레기와는 완전히 유형이 달라지는 거죠. 바다로 가는 순간.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소금이 제일 관건이네요, 거기에서. 그렇죠. 소금물에 쓰레기여도. 네, 폭삭 젖어 있다는 게 문제죠, 일단.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그 목걸이에 이제 조그만 큰 구슬 우렁이에 큰구슬 우렁이가 이제 그 껍질 이게 있는데 활동하시다가 이제 주우신 거예요. 그쵸. 종종 줍죠. 이제 그 지역에서만 보이는 생물들도 있곤 하고요. 뭐 이런 거는 거의 어디에서나 보이는 쉬 보이는 친구인데 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해변에서 보통 이런 거를 줍게 되는데 또 바다 유리 주우면서 같이 줍곤 하죠. 이런 것들. 그 바다 유리 같은 걸 재활용해서 많이 요즘 그런 공예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 사례도 좀 많이 있나요? 또 예전부터도 이미 공예가 많긴 했는데 요즘 또 해양 쓰레기 문제나 이런 걸 또 부각되면서 되게 예쁜 공예품 중 하나로 또 자리 잡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그 씨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씨글라스는 그 인간이 바다에 버린 가공한 불에 구워서 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유리가 이제 바다에 버려져서 깨지고 파도가 이제 둥글둥글 둥글려주고 또 모난 부분을 없애주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원석 같은 형태로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원석이나 다름없죠. 이제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약간 은 와이어 같은 걸 감아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얼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석을 붙여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예쁜 마그넷을 만들기도 하고 위에 그림을 그려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형태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게 또 바다 유리이기도 하죠. 그 저번에 리트프레스 페어 때 제가
엽서를 드릴 때 사실 바다 유리를 하나씩 끼워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받았습니다. 네, 예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장식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은 인간이 버린 유리라는 점. 너가 버린 거야 이렇게 주시는 거였나요? 그걸 같이 전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버렸어요. 음. 예쁘죠? 근데 우리가 버렸어요. 아까 그 공예품 얘기하셨잖아요. 바다 해양 쓰레기로 공예품도 만들어지고 작가님이 보시기에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따로 있으세요? 아, 바다를 활용한다. 바다를 그쵸. 사실 인간이 바다를 접하는 방법은 주로 활용한다에 이제 그쳐 네.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출판되는 책들도 보통 바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이제 주로 나와서 많이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다를 활용하기보다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뭐 하다못해 해수욕장에서는 어떤 조개 껍데기들을 보면 이제 조개 껍데기들이 어떤 생물들이었을까? 이 생물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되게 은근히 이런 게 재밌어요. 네. 아니면은 작은 손도감을 가지고 가서 아, 이만한 나들이 도감 같은 거를 들고 가서 사실 해수욕장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막 달랑개들 같은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래경단을 만들어서 집 주변 이렇게 밥 먹은 흔적이거든요. 이런 걸 뱉어놓고 쌓아놓기도 하고 집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생물들이잖아요. 네. 또 집게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들은 또 누구 어떤 생물의 것이었을지 보는 것도 재밌고 우와. 얘네들은 어디 지금 밥을 먹고 온 걸까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랑 영역 경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고 또 바다새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쟤네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뭘 먹고 흘리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다가 인간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구의 다른 주민들도 살고 있는 마을이고 삶의 터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방문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우리가 숲 체험 같은 거는 숲 체험 교실이라고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바다 교실은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얘기하신 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나요? 주로 이제 약간 생태 보전, 약간 보호 지역 같은 곳에 가면은 그런 약간 환경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나 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황사구라고 그 정확히 위치가 지도상의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소황사구라는 곳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보호해야 될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보통 요청을 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생물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형성된 지역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아까 그 얘기 바다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좀 다양한 방법 얘기하고 싶다 하셨을 때 네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통 사람들이 산이 좋아 바다 좋아 그럼 저는 산을 무조건 선택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 가면 무조건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막 놀고 해변 수영하고 난 근데 수영을 못 하고 그리고 뭐 바나나 보트 타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바다에 맞아.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가난하다. 뭔가 풍성한 그 경험이 없고 거리가 없구나. 그게 없고 항상 그냥 바다 하면 놀러 가는 거 그냥 뭐 여름에 뭐 겨울에 겨울 바다 보러 가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거기에 진짜 생명체가 있다는 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고 또 만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전 이 책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만나는 방법 저도 101가지. 아이들이 101가지. 그 조개 껍질을 모아오잖아요. 네. 조개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개 껍질이야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호기심이나 흥미가 엄청 있을 텐데 어른들은 그래 조개 껍질 다 모았구나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다 이름이 있고 또 사는 지역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조개 껍질에 관심 가질 때 딱 얘기를 해주면 확 그 바다에 대한 관심도가 지경이 딱 넓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 엄청 흥미로워요. 이렇게 모래경단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시고 하니까 되게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궁금하다. 어. 그리고 내가 봤던 그 흔적 있잖아요. 구멍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볼로. 맞아. 그런 것들도 다 서사가 있는 걔네들만의 삶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갈매기가 있으면 다 그냥 뭐 먹이고 새우깡 생각이 맞아. 그렇게만 하죠. 새우깡 던져줄 생각만 하지. 쟤네가 먹고 난 후인지 먹은 후인지 쟤네가 너무 동물원적인 생각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가서 뭔가 주면 쟤네들이 받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항상 인간이 주인공이고 너무 맞아, 걔네 맞아. 무슨 그냥 배경이냐 맞아. 가서 그냥 뭐 놀고만 오면 끝인 것처럼 맞아요. 너무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정말 그 이야기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숲 체험 그런 것도 사실 그냥 그 요즘에 뭐 숲 체험 그 안내하는 그런 뭐 자격증 많이 따시잖아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네, 근데 맞아요. 그거는 뭐 그냥 동네 뒷산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바다를 생각했을 때는 왜 굳이 그렇게 청정한 지역만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수시로 가는 맞습니다. 해변도에서도 분명 생명체도 있고 할 텐데 바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수영 말고 그래요. 많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러네요. 바다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해수욕장 개장 말고 많고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서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바다란 참 생동감 넘치는 곳이죠. 음. 바다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 영화 수라 보셨나요? 아니요. 수라 네. 영화 수라를 참 꼭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본 죄. 그 거기도 이제 갯벌 수라 갯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파괴돼 버린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망가지고 네. 있는 수라 갯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관을 이루고 날아가는 바닥 그 갯벌에서 사는 도요새들의 군무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어쩌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봐버린 죄 때문에 바다를 계속 찾고 기록하고 되돌리기 위해 더 파괴되지 않기 위해 가슴 찢어지는 가슴을 부어야 하고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생물들을 기록하고 지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그러네요. 있는 그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 외에 다른 생물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이 사무치게 가슴이 벅찬지를 보고 느껴야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게 개발하고 파괴하면서 짓뭉개고 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게요. 그 책을 좀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이치현 만나는 방법. 작가님이 죄를 크게 지셨네요. 책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같이 질 수 있도록. 아. 네. 네. 어젠가 그젠가 여성저널 일다에서 매일 뉴스레터 봤는데 거기 제목이 아름다움을 것을 본 죄였나 그런 그 멘트가 딱 있어서 그 영화 얘기를 거기서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랬을 것 같네요. 저도 영화를 한번 꼭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책도 혹시 소개해 줄 게 있는지 바다에 관한 책? 사실 지금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만 이야기를 했는데 바다는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독특하게도 레저 낚시라는 독특한 어업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된 탓에 그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어부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매우 방영 덕분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레저 인구가 바다 낚시로 쏠려버려가지고 바다 낚시 인구가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바다 낚시가 레저 낚시가 사실 레저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레저 낚시를 바닷속에 총을 쏘는 행위라고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육지에서 우리는 이제 총 쏘는 거를 레저라고 하지 않잖아요. 엽총으로 사냥하는 행위를. 근데 낚시가 사실 바닷속에 낚싯바늘을 던지는 게 바닷속에 총을 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바닷속 생물들이 눈물 흘리거나 비명 지르지 못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도구가 많이 발달했어요. 막 뭔가 어군 탐지기 같은 거를 띄운다든지 딱 듣기에도 되게 전문적인 도구 같은데 네. 레저 낚시에 흔히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요? 아니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쵸,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고 낚시 인구도 많다 보니 굉장히 또 당연하게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버려지는 것도 많겠죠. 그렇죠. 근데 낚시 도구라는 게 생물을
잡고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 보니까 인간의 손에서 버려졌어도 위험한 바닷속에서. 거죠. 네. 그 그쵸. 낚싯줄 같은 것도 어디 감기면 맞습니다. 또 막 걸릴 수도 있고. 네. 또 굉장히 위험한 형태로 피해 양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낚싯줄이 뭐 생물들의 몸에 칭칭 감기거나 파고들어서 상처가 나고 또 썩고 다치고 또 낚싯바늘이 삼켜서 내장이 뚫리고 되게 잔인하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납추, 낚시할 때 추. 낚싯바늘을 가라앉히기 위한 추가 납으로 만들어진데 이제 납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계속 바다에 버려지다 보니까 아니 그건 결국 또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버려지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문제가 진짜 많네요. 네. 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야. 그 납치. 프로그램 폐지해야겠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 폐지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낚시 쓰레기 문제가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책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이 얘기를 살짝 꺼낸 건데 이런 낚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사진을 기록하고 또 피해 양상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네. 핫핑크 돌핀스라는 네, 그 저기 고래 보호 단체 또 해양 환경 단체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 낚시꾼 흔적도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시민 활동가 분들이랑 같이 바다에 낚시꾼의 쓰레기들, 낚시꾼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과 쓰레기들, 또 생물들의 피해 같은 것들을 담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도 정말 주목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많이 알려줬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그 낚시가 본래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이렇게 해서 횟감으로 먹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요즘은 조금 더 대형화됐나요? 그런 문제도 좀 문제시 하시는 건가요? 한 마리씩 약간 잡아서 스포츠화 됐달까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먹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유흥을 위해서. 그렇죠. 잡았다 내가 뭐 큰 거 잡았다 막 이런 걸 자랑하려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가 다 먹고 소진하고 내가 필요해서 잡는 거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사실 그것도 이제 관점이 조금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낚시를 해서 뭐 먹는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지 사실 낚시로 잡는다고 그렇게 적은 양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잡히다 보면 작은 치어들이나 크기가 작은 것들도 많이 잡히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얘들 너무 작으니까 놔줘야겠다 하고 놔주면 되게 인도적인 것 같죠. 네. 그런데 한 번 아니. 꿰이고 육지로 나온 순간부터 그 생물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거거든요. 네. 바닷속으로 돌아간다고 그 생물들이 온전히 이전의 형태로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잔인한 거죠. 일단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화살을 쏴서 일단 어디에 맞았어요. 그런데 일단 화살을 쏴서 잡아서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종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니까 그냥 놔줄게 하고 화살만 뽁 뽑아서 놔준다고 걔가 그냥 가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닷속에 엽총을 쏜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저도 약간 어렸을 때 낚시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꼬챙이가 끼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풀고 이렇게 놔주는데 물고기들은 저런 것도 안 아픈가 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내고 분명히 살이 저렇게 돼서 피도 나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아플 것 피도 같은데. 납니다. 예. 근데 아닌가 보지? 저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업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나요? 거기도 이 이야기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그렇군요. 그거는 어업 사실 제가 기사를 쓰게 된 것도 이제 어업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해수욕장은 잘 치워지잖아요.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관광객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어항 같은 그런 항구 같은 곳에는 그런 어민들의 쓰레기, 어업으로부터 파생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사람 큰 그물이랑 막 네. 스티로폼이랑 막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정말 제 몸통의 2배만한 스티로폼들이 막 버려져 있고 크기는 정말 다양해요. 네, 저는 작은 크기 스티로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섬찟섬찟해요. 그만큼 가루가 많이 부스러졌다는 뜻이니까. 막 크고 작은 그물들, 또 그물이 그냥 그물이 아니라 거기에 바늘이 수없이 달려있는
정말 생물들을 수없이 많이 잡기 위한 그물들이 버려져 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버리는 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없어요? 규제가 있어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찾을 않다고 수가 보는 거죠. 없으니까. 네. 이게 농업도 비슷한 게 그 오지잖아요. 보통 그 농사 하시는 데가. 그래서 밭두렁에 그냥 막 막걸리통도 버리고 농약통도 버리고 약간 그걸 누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죠. 그 그렇죠. 관리 감독을. 그래서 음. 그런 개념이 아무래도 옛날 분들은 또 더 없다 보니까 그런 데가 딱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바다를 좀 쓰레기장 혹은 나의 소유지로 생각하는 문화의 약간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소비가 시작되는 부분에 너무 이렇게 격리된 채 살아왔다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같이 논의하고 바꿔나갈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혹은 이 산업 체계가 정말 대량으로 바닷속에서 싹쓸이하도록만 계속 발전해버리는 발전인지 아니면 악화인지 해버리는 것에 우리가 아무런 제어를 못 거는 이 상황이 문제이진 않을까. 이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어업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업 생산물에 이제 약간 보이콧한다는 의미에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섭취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어업 쓰레기 문제를 한 번쯤은 다들 직접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되게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포장이 되게 독특한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 지금 저희 엽서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헌책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 아주 처음에는 이런 헌책으로 포장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 출판사 말고도 이제 저의 사이드 잡으로 하고 있는 저희 약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포장되어 있는 약재들이 이제 완충제에 보면은 되게 깔끔하고 하얀 크라프트지가 이렇게 항상 구겨져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멀쩡한 종이고 양질의 종이인데 이런 종이가 버려지는 그냥 폐유지를 버려지면은 되게 아까운 순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펴놨다가 그걸 잘라서 포장지로 썼던 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약에 포장에 쓰이는 완충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었어서 이제 그 종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새로운 포장지를 사지 않고 이거를 좀 덜 더럽혀지게 깔끔하게 포장해서 다른 분들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헌책 두 분들 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일단 책들이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책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이미 다 읽고 난 책들은 그냥 쌓여있으면은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죠. 돈이에요, 돈. 자리가. 그렇죠. 공간이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헌책으로는 버리긴 아깝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래도 책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감아서 포장을 하는 데 쓰면은 더 의미가 좋겠구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월이 탄 노랗게 된 종이들이 굉장히 멋들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굳이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했다기보단 그냥 멋있어서 한 느낌도 드는 게 너무 센스 있게 포장을 하시고 이게 또 채환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런 거 한 것도 되게 센스 있고 뭔가 감각이 일단 있으셔가지고 뭘 해도 약간 저거 막 환경이 아니고 멋있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되게 멋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세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런 노랗게 바른 책색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해요. 되게 바닷가에 모래색을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다를 또 모래로 썼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포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생각. 그리고 저는 진짜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다 지금 약간 위에서 찍는 바다 물결을 그냥 찍은 거잖아요. 위에서 봤다고도 말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바다랑 서가지고? 눈을 맞췄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감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으로 맞춘다는 게 약간 그 눈높이를 맞췄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셔터를 누르시는 어,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신기한 게 이런 사진 너무 같은 아름다워. 경우는 여기는 파도가 있는데 여긴 또 다르고 좀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아, 네. 이런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아래쪽에 모래 바닥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얕게 경사지다가 갑자기 경사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그럴 때 물색이 한번 바뀌거든요. 여울 지는 방식도 다르고 물살의 흐름이나 온도도 같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온도까지 달라지니까 색도 달라지는 아 거예요. 근데 네, 바다 정말. 사진들 진짜 크게 해가지고 집에 해놓고 맞아요. 싶은 네. 정도로 너무 더 멋있어요. 진짜. 액자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올려주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제가 그런 판매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안 하는 이유가 애초에 뭔가 수익성을 기대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죄를 짓자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네, 우리 아름다운 봐라 하면서 네, 봐봐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을까? 우리 같이 가서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보자. 가서 이렇게 갇혀 있는 도시에서만 지그지그 끓고 있지 말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또 이런 아름다운 바다가 더 사라지지 않게 우리 같이 죄를 짓자. 그런 메시지도 들어가면 좋긴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큰 아, 사람이 그런가요? 네. 이거 하라는 게 참 많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지? 아 근데 참 낚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아버님은 혹시 아, 제가 참 저희 아버지와는 참 오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아, 뭐 연세도 이제 슬슬 있으시니까 좀 덜 가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도 가시는군요. 네, 가끔 보트를 끌고 가시는데 또 잡아서 또 가족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러시니까 아,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내 그렇죠. 가족이고 친구고 이러면 되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먹고 완전히 소진을 하면 그거는 그래도 굳이 급을 따지자면 괜찮은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생계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편 그게 만약 좀 불필요한 오락이거나 하면은 좀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만나는 방식이 반드시 낚시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낚시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바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그래서 낚시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낚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교육을 받고 받고 네. 또 금어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혹은 어떤 쓰레기 처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교육을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낚시를 하게 하자는 낚시 허가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또. 그리고 도입돼야겠네요.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도 부드럽게 하시지만 약간 해결책까지 같이 도모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하면서 해결책까지 같이 갖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문제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바다로 나가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네네. 활동하는 사람들 네. 어떤 분들과 만남을 유지하고 계신지. 만남을 유지한다면 활동을 하면서 만나신 분들이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분들. 그래서 지금 사진도 찍고 있고 또 그 지역마다 쓰레기가 어디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지 좀 분석도 같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책을 또 새로 안 만든다고 하시니까. 근데 기존에 만들고 있는 분들을 만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경위가 다양한데요. 네. 바다에서 해변 청소를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시위를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육을 저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듣기도 하는데 교육을 하면서 만나기도 하죠. 해변 청소를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 도시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애초에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데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사명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랑도 만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계속 만나게 되죠. 바다에서 계속 만나죠. 쓰레기 주우러 가서. 네, 가서 만나는 거야. 아, 오셨네요. 이렇게 그렇게요.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근데 시위를 하면서 만나기도 하는데요. 저희 출판사의 어쩌면 독특한 점 중 하나인 거죠. 그 책만 출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죽고 시위까지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제 네. 바다 환경 관련된 문제들로 시위,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갔을 때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에 그 리트프레스 저희 코엑스에서 했잖아요. 네네. 수족관에서도 시위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이게 참 벨라가 좁은 수조 안에 되게 긴 시간 갇혀 있는데 같이 있던 두 벨루가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곳이 굉장히 열악한, 기존에 살고 있던 곳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 이제 쉽게 죽곤 하는데요. 남은 벨라까지 죽지 않게 살아있을 때 원래 살던 곳으로 혹은 이 갇혀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생추어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도저히 계속 약속을 미루거든요. 롯데월드가. 계속 내년엔 보내겠다. 내년엔 보내겠다. 내년엔 보내겠다고 보낼 하는데. 생각이 없구만.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두면은 전시 이득도 발생하고 보내는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두는 게 낫겠죠. 롯데월드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그래서 그 전시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저희 같이 활동하는 이제 다른 환경단체랑 같이 가서 전시를 저지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그 액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소당했나요? 그쵸, 고소를 당했죠. 아 진짜요? 네. 뭐 벌금형 나왔나요? 이제 아마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오히려 잘 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한 거는 잘못됐다. 왜 잘못됐나? 이 사람들 하나 잘못된 행동을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하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시점이니까요. 언론에도 좀 더 확실하게 그렇죠. 문제 제기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은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로 더 네, 더 키우기 환기시킬 위해서.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옳은 행동을 했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선 당연히 있어야 할 행동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랑도 또 되게 따뜻한 연이 이어지기도 하다 보니 또 든든하죠. 그런 사람들이랑은. 맞아요. 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제가 전쟁 없는 세상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덱스 무기 박람회에 가서 이제 항상 시위를 하시는데 그 탱크 위에 가서 바이올린 키시기도 하고 요번에 그래서 벌금형 나왔다고 어머나 십시일반 좀 하자고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주 소액을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소액을 보탰는데 화이팅입니다. 아, 네, 진짜 전쟁 바다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 전쟁도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모든. 근데 이제 바다가 아름다워서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더 그 바다를 해치는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얘기하면서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그 일 자체가 너무 본인이랑 동일시하다 보면 상처가 너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사실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울컥울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를 보다 보면 막 타이어가 버려져 있는데 타이어 안에 갇혀 있는 개나 물살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저희는 물살이라고 하는데요. 물살이들이 갇혀서 결국 썩어서 죽는 모습이라든지, 원래는 되게 생명이 가득해야 될 곳에서 안 좋은 냄새가 코를 찌를 때 그 좌절감, 또 막 뭔가 개발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 점점 덮여가고 무너져가는 삶의 터전 같은 곳을 볼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조개들이 멀뻐끔뻐끔 거리고 있고, 아직도 바다새들이 다시 우리 바다를, 개체수는 줄었을지언정 다시 찾아주고, 또 개들이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살아서
눈 생떼같이 뜨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럼 울면서 다시 바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가 그만 너희들이 사는 곳을 침범할게. 우리도 좀 더 힘을 낼게. 너희들도 죽지 말고 좀 더 살아있어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그래도 출판사시잖아요. 네네. 한 권 책을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혹시 또 다음. 번역도 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당장 책이 부족한 만큼 또 해외에서 이제 책을 들여오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책으로 내정을 해둔 게 해양오염이라는 책이에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해양오염에 대한 좀 전반적인 지식 내용을 약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출간을 한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보단 좀 더 완전 각도가 더 넓어진 책인 거죠. 그래서 Q&A식의 책인데 저희가 최대한 대중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번역해서 내보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Q&A 형식이면 A 부분이 긴가요? 네, 조금 길어요. 기구나. 꽤 길어요, 꽤. 꽤 길어요. 네,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꽤 긴 편인 것 같아요. 그 책도 이렇게 두껍나요? 이런 책처럼? 근데 이렇게까지 두껍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게 된 거는 이건 이제 저희 번역가의 의도가 좀 강하게 담겨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존재만으로도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되진 못하겠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인데 우리가 버린 게 이렇게나 많아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 책의 두께이고 크기인 거죠.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뭔가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뭐야 저렇게 많이 버린 거에 대한 얘기가 저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책을 만들고자 했던 게 또 저 책의 제작 의도 중 하나였습니다. 네. 책을 만듦새도 그 종이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어쩌면 다른 출판사들도 요즘 또 이런 재지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니만큼 같은 고민을 하는 출판사들도 많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요. 참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지율가 이미 사용된 종이로 다시 만들어진 네, 맞아요. 재생지를 얼마나 썼는지.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는 그런 종이가 없기 때문에 수입 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고지율 100% 종이를 그런 수요가 많이 없었던 종이이다 보니 공급받을 곳을 찾는 것도 일단 쉽지 않았고 또 재생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현실과 타협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콩기름 인쇄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용지가 이게 센토라는 용지거든요. 이게 고지율 100% 종이인데 보통 책 중에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게 그린라이트 혹은 이제 이라이트라는 종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같은 경우에도 뭐 뭔가 재생용 뭔가 10% 내지 30% 40% 정도의 종이들인데 이런 종이들은 비교적 수요도 많고 단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란 말이죠. 네, 이런 용지를 선택하기에는 이게 정말 친환경과 뭔가 좀 자연을 생각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 종이를 만드는데 30%라는 건 나머지 70%는 새로 나무를 베서 만든 펄프가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얘기를 하는데 버려질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려질 책인데 그 버려질 책에 새로 나무를 베서 들어간 펄프가 70%나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이거는 타협을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 끝에 결국 좀 더 고생을 해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고지율 100% 종인 센토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유통을 하시죠? 대형 서점 이런 데 납품 안 하시죠? 지금은 교보문고랑 하세요? 네, 알라딘에 직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막 북센이나 이런 거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아니 이게 2만 원이면 거의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남죠. 왜냐하면 저도 그 2만 원대 책이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몇 프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 내가 만든 비용 빼고 얼마 남냐라는 계산했을 때 엄청 안 남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1,000원도 안 남을 수 있어. 어쩌면. 1,000원이 뭐야? 지금 번역비도 안 네, 나오고. 번역비는 안 나오죠. 일단 걔는 이미 못 나와요. 걔는. 네, 그쵸? 이거는 번역비는 거의 못 나와요. 못 나와. 네, 그래서 저희 번역가의 노동력이 갈갈갈 스스로 갈아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다음에 꼭 올리세요. 이세할 때. 네, 재정가를 꼭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재정가가 네. 아마 필요한 책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만큼 내용이 알차게 또 너무 좋죠. 언어도 굉장히 신경 써서 번역가가 많이 다듬고 또 다듬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져오셨네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전처럼 옆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네요. 네, 이게 일부러 그것도 이제 저희 번역가 분의 아이디어. 님이 네. 이제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인데 인덱스처럼. 네, 맞습니다. 저 인덱스를 넣은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이 책의 두께로만 봤으면 너무 압도당하잖아요, 사람이. 네. 읽다가 뭔가 내용이 너무 굵으면 좀 지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챕터에 인덱스를 넣어서 어디에서 이상이 끝난다는 걸 알려주면은 이게 좀 덜 지치고 읽을 수 있는 네. 또 어디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보다 시각적으로 더 잘 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기존의 책과는 좀 다른 포인트죠. 네. 원서와는 다른. 책도 예뻐요. 어머, 아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랑 엽서랑 같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든 한 코너를 딱 그냥 꾸며주기에 적당한 아이템들 같아요. 동네 서점에서 책방에서 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독립서점들에도 어느 정도 입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곳에서 또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많으신 또 지역에 있는 서점지기 분들께서 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안 그래도 책들이 주로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 센토라는 종인 제가 알기로 그 제로의 책 그 네. 책도 이 종이 쓴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세를 찍어야 되는데 이 종이가 지금 없대요?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되게 고민이 많으시다고 저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재생지가 공급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근데 이제 저희 출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찾아주면 그죠. 네. 맞아요.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수입하시겠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뒷면에 보면은 네. 이렇게 종이가 어떤 종이를 썼는지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는 거는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계속 고르다 보면은 그쪽으로 산업이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종이를 또 국내에서 직접 재생지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입하느라 들어올 때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좀 줄어들겠고 탄소 발자국. 맞아요. 네, 또 유통 체계가 좀 더 발달한다면은 이런 뭔가 거치고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줄어들 테니까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존의 종이들 새 펄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종이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펄프를 더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네. 한솔재지 전에 워크숍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종이 재활용을 받을 때 잡지, 뭐 신문, 뭐 이렇게 해서 다 따로 해서 그걸 따로 이제 다시 한번 만들기 때문에 곱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좀 이제 종이 생산하기 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더 나은 선택지를 요구하면 네. 이제 그 제작 업체나 산업도 이제 변해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진짜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죠. 그린라이트 나온 것도 불과 한 8년 전 그쯤이거든. 8년? 한 10년? 그 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저도 재생지를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엄청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선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동물 관련 책 만드는. 네. 책공장 네. 동물원군요. 거기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우여곡절을 다 써놨어요. 이 종이 재생지를 쓰기 위한 엄청난
막 인쇄소 가서 빠꾸 먹고 막 제작처에서도 빠꾸 먹고 그리고 인쇄 뭐 잘 안 된다고 빠꾸 먹고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재생지 구하는 구구절절한 거 보고 저도 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린라이트를 썼었는데 그분이 이제 코끼리 똥 종이에다가 인쇄한 것도 책도 있거든요. 그 네네. 코끼리 똥으로 만드는 종이. 그래서 그분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앞에서 해주셔가지고 지금 맞아요. 되게 많이 좋아진 거다라는 것도 책공장 더불어 안 그래도 그분 그 출판사의 존재 또 앞에 미리 이미 그렇게 출판을 해주셨던 앞에 그 험난한 길을 뚫고 가서 그 기록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긴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또 그거를 뚫고 선택을 해보았던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미리 앞에 이렇게 계속 발자국 찍고 또 그 뒤에 따라가서 발자국 찍고 하다 보면 이제 길이 만들어지겠죠. 더 그 편집이나 다른 쪽은 누가 작업을 하세요? 편집은 둘이서 같이요? 네. 표지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아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집도 거의 번역가가 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피드백을 주고 자잘한 디테일을 바꿔주고 그랬는데 네. 거의 진짜 번역가가 갈려 들어간 책이에요. 이 정말 눈물겨운 그 지금 커피를 갈고 계시는군요. 번역가님이 되게 기획하고 그런 편집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센스가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편집장 역할을 하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엽서는 종이가 그럼 뭐예요? 그 엽서 같은 경우에도 종이를 센토로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평량만 다른 오. 센토예요. 되게 두꺼워요. 네. 생각보다 색깔이 밝네요. 네, 그리고 재생지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또 이런 바다 사진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선명한 색감 또 이런 명암 차이가 대비가 큰 사진이 올라가야 되는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인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또 겸사겸사 또 느낌이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얼스펙 써봤어요. 그 사탕수수 100% 네네. 만든. 얼스펙도 네, 그렇고. 그것도 맞아요. 사진을 해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고 음. 나름 되게 느낌이 좋아요. 예. 그렇구나. 오히려 그런 종이가 이제는 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거 받을 때 이 여기는 어디 해변이고 여기는 어디 해변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적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저는 가급적이면은 엽서 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더 좋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뽑긴 했는데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의 이야기를 적는 게 더 좋겠구나 싶어서 아니면은 뭐 QR코드로 뭐 박아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요. 네. 우리 바다로 한번 가보자. 아, 바다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갔을 때 보이는 바다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확실히. 뭔가 바다에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고 또 바다가 뭐 해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갯벌이 닫혀가고 있는 걸 알고 바닷속에는 우리가 채 수거하지 못할 오염물질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갇혀 있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가면 그때 바다가 보여주는 것들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런 걸 알고 바다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바람 별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북토크 소식 같은 게 제일 먼저 올라오나요? 네, 그렇죠. 북토크를 언제 할지도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공지도 하고 있고 또 북토크 내용에 그냥 북토크만으로 남겨놓긴 아까운 내용들을 아카이빙해서 따로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저희 출판사끼리만 가기는 하는데 종종 이제 워크숍 겸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드물게.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를 하고 보통은 그 문의를 주시는 분께서 접근하기 좋은 바다로 가는 주변의 단체들을 보통 연결을 시켜드려요. 아. 네, 그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 지역에. 오늘 너무 귀한 얘기 나눠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여기 또 불러주셔서 또 많은 이야기 물어봐 주시고 또 네. 들어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